모든 공부는 뭐 시작이 반이에요. 일단 시작했다는 것은 반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우리 민법에서 어디를 우리가 시험 범위를 삼고 있는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법은 우리가 지금 배운 민법은 언제 제정된 거냐면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이에요. 해방은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민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민사령. 그 조선민사령에서 우리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다 규율했는데 해방이 되고 15년이 흘러가도록 민법이라는 법을 못 만들었어요. 다른 건 다 만들었어. 뭐 헌법이건 형법이건 다 만들었는데 민법이라는 법만은 못 만들었어요. 그건 못 만드니까 15년간은 뭘 했느냐. 의용민법 시대로 해서 우리 재산관계 가족과 분쟁이 벌어지면 아직 법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에 쓰고 있는 법을 빌려다 썼어 우리가. 왜? 민법의 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 점 한 점 만들 때마다 우리 실생활에서 사회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45년에 해방됐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이에요. 혼란기 이전이죠. 48년에 정부 수립되고 48년에 또 이걸 제정하려니까 하나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2년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이렇게 뭐 여순 뭐 제주도 사건 무슨 사건 막 벌어지다 6.25 동란 터지고 1953년에 휴전이에요.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제정이 들어간 거야. 하나하나씩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검토해서 58년도에 대충 만들었어요. 58년에 만들어 놓고 딱 한 조문 때문에 또 1년이 걸려버렸어요. 과연 상속을 어떻게 볼 것이냐. 상속에서 우리 독일법을 따르면 뭐 공유다, 합유다, 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속 문제 때문에 그것도 1년을 논쟁을 벌였어요. 물론 전 상속자는 공유를 한다. 이제 마지막에 그걸 결정했는데 그래서 58년도에 제정해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반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 개정은 지금까지 8번 됐어요. 8번이 개정되는데 2022년까지 이 개정된 게 틀을 바꾼 게 아니고 미성년의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한다. 예를 들면 한 살 나이 낮춘 거. 그럼 바뀌는 조문이 사소한 거 몇 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거. 또는 뭐 동성동본 불혼제도를 뭐 동성동본들 혼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좀 기본 틀은 바꾼 게 아무것도 없고 한두 가지 한 다음에 뭐 지상권에서 뭐 지하지상권, 공주나 구분지상권 이런 제도를 하나 도입하자. 개정된 것이 뭐 큰 틀을 바꾸고 아무것도 없고 조그만 사소한 거. 뭐 임대차의 최장 기간을 20년을 한다는데 뭐 20년 제한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제한 없애버리자. 사소한 몇 가지는 바뀌었을지언정 아무도 바뀐 게 없어요. 이렇게요. 아직도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건데 우리 민법은 총 이 5편을 이뤘어요. 5편. 그래서 이 법정은 원래 대법전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민법 편이 나오면요. 거기 보면 1편부터 5편까지는 1편, 제1편. 요거를 뭐라 하냐. 민법 총칙이다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1조부터 184조까지 184개 조문을 두고 있고 여기 끝나면 제2편 그래갖고 근데 물권편 이렇게 돼 있어요. 물권이라 부르죠. 그냥 물권. 그래서 이거 185조부터 372조까지 188개 조문을 두고 있고 3편 그래갖고 3편 그러면 채권편이 돼 있어요. 채권편. 그래서 이게 373조부터 760조까지 법정 굉장히 많이 두고 있죠. 이건요. 한 뭐 390 몇 개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끝나면 이제 제4편, 친족편, 제5편, 상속편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5편 구성되어 있는데 총 법조의 소문 1118조문이에요. 1118조문을 두고 있는 방대한 조문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범위는 전부가 시험범위는 아니죠. 그 중에서 민법 총칙의 일부, 물권법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범위고 친족 상속 시험범위 할 때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총칙은 뭘 논하는 데냐면 총칙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예요. 의사표시란 무슨 뜻인가? 법률행위가 무슨 뜻인가? 무효란 말은 뭔가? 취소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조건기한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 그 어떻게 보면 용어 사전이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많이 배울 것들을 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정의를. 응? 예를 들면 준법률행위가 무슨 뜻이고 법률사실이 무슨 뜻이고 법요건이 무슨 뜻이고 용어의 정의를 개념한 곳인데 여기는 굉장히 학문적이에요. 학문적이고 추상적이에요. 모든 법학에서 가장 어려운 건 민법 총칙이에요. 가장 어려워요.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 가장 어려워요. 왜 총칙이 어렵냐면요. 이 총칙은 이걸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용어들이 뭐 법률행위, 법률사실, 법률요건, 뭐 복대리, 무건대리, 표현대리 이런 용어들이 다 한자 용어예요. 한자 용어인데 우리식 한자가 아니라 일본식 한자, 일본식 한자. 뭐 추정한다, 간주한다, 선이다, 악이다, 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게 말쓸 용어들인데 이게 우리식 한자가 아니라 일본식 한자예요. 왜 그러느냐? 일본 애들이 독일법을 받아들였어, 독일. 원래는 처음에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됐잖아요. 걔들이 원래 프랑스법을 썼어요. 프랑스법을 쓰다가 2차 대전 일으키면서 독일법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동맹국이잖아. 그 세계대전 일으킬 때 독일이 자기 동맹국이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프랑스법을 버리고 독일법을 바꾼 거야. 독일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말로 돼 있는 용어를 일본식 한자 용어로 바꾼 거야. 자기들 일본 한자 용어, 추정한다, 간주한다, 선이다, 악이다. 일본 한자 용어로 바꿔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해방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헌법부터 제가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걸려? 법률학자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1세대 법률학자들이 누구야?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해서 일본 와세대 대학인 동경대학에서 일본 사람 밑에서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분들이 법을 만들면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음만 따다가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예를 들면 간주한다 그러면 본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냥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대로 한자를 그냥 음만 따다가 만약에 추정한다. 우리가 똑같이 읽으니까 선이다, 악이다, 요욕지다, 승력지다. 한문 그대로 그냥 우리말로 그냥 바꾸는 거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용어들이 일본 한자 용어를 우리가 이제 그냥 한자 문화권이니까 음만 따다가 그대로 그냥 바꿔놨는데 이 우리말이 우리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말 아닌 거예요. 이미 법학이 딱 들어간 순간 여기 써 있는 모든 용어들은 우리말이 아니야. 점유권, 소유권 이거 우리말 아니에요. 아니 한글로 써있다 우리말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여러분들이 뭘 읽는데 굿모닝이 써있어. 굿모닝. 한글로 써있어. 이거 우리말이에요? 영어 굿모닝은 아니까 이 뜻을 아는 거지 한글 읽을 줄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 지금요. 이게 일본말이 일본말. 이게 한자를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이게 우리말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미 우리가 왜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냐. 용어 자체를 모르는 거야. 요역지, 승력지, 선이, 악이, 다양할 수 없다, 다양할 수 있다,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이런 용어들이 다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일본말을 그냥 음만 따다가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용어를 자체를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이 왜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그전부터 국회에서 많이 노래드는 게 용어가 어려워서 국민들이 법정을 만들어준 뭐한지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심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주택을 하나 공유주택 이거 공부 배우기 전이야. 사실하는데 남의 집 아파트 전세를 하나 얻으려고 그래요. 임대를 하나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확정일자 받으려는다. 전입신고 하려는다. 대충은 알아. 왜 받으라는 건지. 근데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 내가 전입신고 해놓으면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나에게 법에서 어떤 보호를 해주고 어떤 보장해 주는 건데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지. 알고 싶어. 좀 더 알고 싶어 내가. 대충은 알지만. 그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대한민국 고등교육 받으신 분들이야. 그럼 알고 싶으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을 찾아보면 돼. 거기 제1조, 이 법의 목적, 이 법의 적용 범위,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임차 승계, 법정 갱신제도 다 나와 있어요. 법조문이.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읽지도 않아, 그러니까. 읽을 생각도 안 해. 읽을 줄 안다고 아는 게 아니야. 대항력이 무슨 뜻인지, 거기서 말하는 게, 우선변제가 뭘 말하는 건지, 법정 갱신한 말이 뭔지, 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보험을 하나 가입했어.
잘하는 사람이 해서 내 가입했는데 보험이 많이 들어가.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들어가. 뭐 종신보험이다 무슨 보장성 보험인데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걔들이 이제 약관을 보내줘요. 근데 다 썼지 거기다가. 그럼 그 약관이 계약서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얼마를 어떻게 주는 건지. 그럼 이제 그 보험 계약 맺으면 그 보험 약관 버려요 안 버려요? 다 보관하고 있어. 책상 서랍에 뭐 문갑에 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 중요한 문서인지는 알아 그게.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봐. 왜요? 읽으면 뭐예요? 어차피 모르는 거. 주는 대로 받는 거지. 몰라요. 알 것 같지만 몰라요 그걸요. 왜? 거기 써있는 중요한 용어들이 다 중요한 순간 다 법률 용어들인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쉬워. 뭐 이럴 때는 얼마를 보장해줘 이러다가 특이하게 붙고 단서가 붙고 한 2장 넘어가면요. 알 수가 없네 도대체가. 왜 모르는 거예요? 그 용어들을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만 우리는 문맹이에요 문맹. 생각보다 법률 용어는 내 상식을 생각해서 알 수 있는 용어가 있지만 대부분 70, 80%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찾아볼 생각을 안 해요. 아주. 엄습을 하나 받았어요. 야 이거 뒷면에다가 왜 배서하라고 그러는 거지? 왜 이서하라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내가 받았는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 엄습법이라는 법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 거기에. 읽을 생각 안 하잖아요. 현대사회는 내가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상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이 법률 용어를 몰아버리면 문맹이 돼버리는 거야, 문맹.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용어들,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총칙 용어들이 왜 중요한 거냐. 이런 말을 해요. 민법 총칙은 민법의 총칙뿐 아니라 모든 법학의 총칙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민법 총칙에 많은 용어들 배울 거야. 그 모든 용어들은 모든 법자들한테 다 써먹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세법을 배우다 보면 이 얘기가 나오고 공시법 배우다 보면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중사법 배우다 보면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분들은 법률행위란 이런 뜻이죠. 의사표시, 비진입표시 이런 뜻이고 안 가르쳐요. 민법 선생님이 다 설명해주고 왔다 생각하는 전제하에 그 용어는 안다는 전제하에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런 용어들을 총칙해서 잘 배워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일본이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고 하나는 또 하나 민법이 어려운 이유는 얘들은 말을 꼭 줄여. 4자로 쓸 걸 2자로 줄이고 3자로 쓸 걸 2자로 줄이고 뭘 줄여서 말하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란 말이 뭐예요? 총규칙. 민법의 총규칙. 이거 줄임말이야. 그러면 민법의 총규칙. 그럼 이거 규칙을 정했나 보다는데 그냥 빼버리 총칙. 이거 쓴다고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드는 거야. 꼭 3자로 쓸 건 2자로. 4자로 쓸 건 2자로 줄여버려 이렇게. 줄임말을 해버려 줄임말을.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대로 원어를 다 써주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말을 줄여버리니까 또 어려운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예를 들면 민법 총규칙이라는 뜻인데 거기 민법 총칙이 10문제 나와요. 자, 10문제 나오는데 제가 1조부터 184조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총칙에 들어가면 다시 7장 나눠져. 장이 있어. 1장, 2장, 3장. 그중에 우리는 4장부터 6장까지만 현법이야. 그럼 예를 들면 총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이게 민법 총칙 전부예요. 1조부터 184조까지. 이 전부를 현법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제 4장 법률행위 파트가 있어요. 법률행위 파트. 그럼 예를 들면 여기 103조부터 여기 이제 150, 보통 160조까지 얘기하는 건데 여기 한 번만 현법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의사표시, 뭐 대리, 무효 취소, 뭐 조건기한 이걸 배우는데 그럼 이 앞장은요. 1조부터 102조까지는 민법의 의, 뭐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현법이가 아니야. 여기까지 배운 다음에 여기 끝나면 전 기간이다, 뭐 소멸시효다 이런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 현법이가 또 아니야. 그러면 184조 중에서 103조부터 160조까지 현법이라는 것은 총칙의 절반만 현법이가 되는 거지. 절반 현법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받으시면 첫 페이지를 딱 열어. 첫 페이지를 딱 열면 야 처음이니까 내가 한번 처음부터 잘 따라가야지. 읽으면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왜? 1페이지가 처음이 아니야. 이미 중간에 시작되는 거야. 중간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부터. 처음뿐만 아닌 곳을 교과 써놓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좌절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처음이니까 이 법을 내가 처음에 잘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교과 첫 페이지는 중간이 시작되는 거야, 중간이. 이 앞에를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은 연결이 되는 거잖아.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아는 거고,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아는 거잖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요. 이게 시험범위 아닌 거니까 설명 안 한단 말이야. 중간이 시작돼 버리는 거야. 이거랑 마찬가지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는데 우리 곱셈 하나만 시험범위야. 그럼 덧셈, 뺄셈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바로 곱셈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려 할 수가 없지. 그럼 배웠어. 이걸 배워갖고 이제 이 다음을 연결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가. 아, 이걸 안다는 전제가 다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범위가 아니야.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빨 뽑듯이 시험범위 해당되는 거 하나 뚝 뽑아서 딱 가르치고 다음을 건너뛰는 거야. 이해될래 될 수가 없지. 전체가 있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있다는 말이야. 앞다리 하나만 시험범위야. 앞다리만 얘기하는 거야, 계속. 이게 전체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그 자체가 물이라는 거야, 이미.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만약에 시험 공부가 아니고 민법의 학문을 가르친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전체를 그려주는데 전체를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 파리 하나만 시험범위야. 파리시만 얘기를 하는 거야. 파리시 옆에 무슨 시가 붙어있는지 몰라, 우리는. 여행 가도 그렇게 가면 모르잖아, 이렇게요. 참 그런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논리적으로 다 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험범위에 속하는 것만 하는 거니까. 모든 게 시험범위 아니니까. 여기 하나, 한 파트 본다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건너뛰는 거야, 이제. 물건 파트로. 그러니까 물건 파트는 어떤 파트냐. 물건 파트는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사람이 이 물건에 가진 재산을 우리가 물건이다 이렇게 불러, 물건. 그러니까 물건 뭘 줄임말이에요? 물권리. 물권리. 물건에 가진 권리, 물권리. 줄여서 물건이 부르는 거야.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 전세권. 뭐 줄임말이에요? 전세 권리, 소유 권리, 물 권리. 항상 우리 권리 중에 그냥 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요. 물 권리, 물건에 가진 권리. 그 사람이 이 물건은요, 물건에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지만 물건에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크게 이제 대표적인 분류 방식 이렇게만 분류하는 거 아니야. 뭐 물건 주물, 종물, 뭐 예를 들면 뭐 특정물, 불특정물, 융통물, 불융통물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어. 근데 우리 시험범위 이거 하나예요. 동산, 부동산. 그럼 쉽게 해서요. 물건이란 파트는, 물권리란 파트는 사람이 동산, 부동산에 가진 재산을 배우는 것이 바로 물권이란 파트야. 사람이 동산, 부동산에 뭐 소유권이란 권리가 있더라, 뭐 전세권이란 권리가 있더라, 뭐 저당권이란 권리가 있더라.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상권이란 권리가 있더라. 쉽게 해서 사람이 물 가진 재산을 물건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파트. 이 파트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185조부터 372조까지 188개 조문인데 이 물권법은 거의 시험범위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있다 치면 여기서 한 파트만 시험범위가 아니야. 질권이란 파트만 시험범위가 아니라 나머지 다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물건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부동산 중개 업무 볼 때 우리 동산 중개할 리는 없고 부동산 중개할 때 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그래서 많은 법 중에 민법에서 많은 법 중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물권법이에요. 물권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는 15문제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요 하나 제약은 다 나머지 시험법이라 했는데 여기서도 전 뭐 공시달에서 뭐 부동산 등기가 어떻고 뭐 동산 인도가 어떻고 요 파트는 따로 나가요. 공시법으로. 등기법이 따로 가르쳐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 따로 가르쳐요. 여기서는요. 요 파트는. 근데 저는 이 공인중개 시험에 있어서 한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 하나 골라오면 물권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민법 시험 문제 15문제 나오지만 이걸 알아야지만이 뭐를 배울 수 있어요. 등기법 12문제. 이걸 배울 수 있어요. 또 중요한 실무 문제가 여러분들이 실무 문제가 보통 30%니까 12문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12문제 6문제는 물건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법 12문제랑 중개사법 실무 문제 말한 6문제. 이 따지면 이 물권법 거의 연대 총 200문제 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1차 문제 학개론 40, 민법 40, 2차 문제 답서 120문제. 그 200문제 중에서 이 물건을 알아야지만이 뭐 지상권이 어떻고 전세권이 어떻고 소유권이 어떻고 뭐
등기가 어떻고 공식 어떻고 이걸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 30문제 걸렸대. 200문제가 30문제 걸렸는데 한 과목이야, 한 과목. 여러분들 세법 몇 문제입니까? 16문제. 공식법 몇 문제입니까? 24문제. 보세요, 거기도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의 한 파트지만 물권법이 앞으로 모든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전체 관련되는 게 30문제짜리라고 생각하면 돼. 민법 15문제뿐 다른 법 미친 영역이 크다는 거 이렇게요. 여기에. 자, 그런 다음에 이 채권법이라는 파트는 정말 조금 배워요. 우리 시험법에 속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채권법이다 그러면 채권법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얘기 많이 들었던 거예요. 뭐 연대보증이 어떻고, 채권 양도가 어떻고, 뭐 지급보증이 어떻고, 뭐 예를 들면, 뭐 채권 채무가 어떻고, 또 계약에 여러 가지 계약이 있어요. 우리 민법 계약 종류 15가지 규정돼요. 15개 계약이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에 규정된 계약이. 뭐 고용계약, 뭐 하다못해 뭐 종신적인 조합계약, 뭐 사무관리, 뭐 우임계약, 여러 계약이 있어. 근데 그 계약 중에서 우리는 3개 계약만 시험범위야. 12개 계약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이 중에서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 3개가 시험범위고 나머지 12개 계약은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요. 또 하나, 이 계약법이 다시 들어가면 이게 390 몇 조 조문이 많은데 이게 이제 계약 총론이라는 것이 있고 계약 강론이라는 것이 나눠져요. 이 계약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 15개의 계약이 소개되고 있어. 그 중에 우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거만 해요. 요거는 시험범위예요. 이런 거 안 배워요. 다. 정말 계약법은 총 양 중에서 10분의 1만 배워. 10분의 9는 안 배워.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10분의 1만 갖고 우리가 채권법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법이 그래. 그럼 우리 시험법이 필요한 부분 계약 총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 가르친다니까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 10분의 1만 가지고 우리가 10분의 9를 배우지 않는 나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빨법듯이 또 필요한 부분만 또 뽑는 거야 이렇게요. 이건 시험범위가 아니고. 근데 채권법은 어떤 법이냐? 채권법은 채권리 줄이면 채권리. 채권리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한테 가진 재산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불러요. 사람한테 갖는 재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대금을 지급해달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한테 내 돈을 갚아달라. 임대인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해달라.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재산. 사람이 사람한테 갖는 재산을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합쳐 재산은 재산이에요. 물건도 재산이고 채권도 재산이야. 물건이란 재산, 사람이 물건에 가진 재산. 동산, 부동산에 갖고 있는 재산을 물건이라 부르고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재산을 채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물론 시험법은 아니라 친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친족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와 누구는 배우자 관계다, 전속이다, 비속이다, 반계다, 사촌이다, 팔촌이다, 뭐다. 상상 관계를 논하는 편이에요, 이게. 상속은 말 그대로 어느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재산을, 죽은 분의 재산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 민법의 법이 어떤 법이냐. 굳이 말하자면 민법은 총 5편으로 이루어진 법으로서 이때부터 시작하는 법으로서 총 1118종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민법이 어떤 법이냐. 민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 보통 우리가 상속을 얘기하지만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은 대부분 물건을 얘기해요. 동산, 부동산을 얘기해요. 보통. 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동산, 부동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응? 이 문제. 그러면 민법 법은요. 민법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다만 이 두 가지는 재산에 관련되는 것이고 요거는 가족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시험법이 아니죠, 물론. 보세요. 총 민법 중에서 우리 시험법에 삼는 것은, 여러분들 민법책이 나와요, 이제. 한 450페이지, 480페이지 여기 나올 텐데, 정말 그게 민법에 이름 붙어 있지만, 이건 하나 배우지도 않고, 민법 총칙 중에서 한 파트만 배우고, 물권법은 많이 봐요. 채권법 10분의 1도 안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민법이라 책이 중개사 책 용도로 나눠져 있지만 전 민법에 우리는 정말 한 5분의 1도 안 배우는 거야. 나는 5분의 1에서는 몰라요.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이 굉장히 방대한 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법고시 공부할 때 지금은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사법고시가 16개 법을 갖고 시험 공부를 해요. 1차 8과목, 2차 8과목. 16개가 총 사법고시 그 시험 과목인데 민법 공부가 끝나면 총 사법고시 공부량 3분의 1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이 방대한 거예요.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시험을 따라서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야, 이게. 끝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면 요즘 뭐 노스쿨 제도가 법대가 많이 없어졌지만 법학과 입학하면 보통 모든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교양 과목 배우잖아요. 근데 법학과 1학기 때부터 바로 그냥 민법 총칙을 들어가요. 워낙 바쁘니까. 그 민법 총칙에 들어가서 4학년 2학기 끝날 때까지 8학기를 민법을 공부해도 절반도 못 배우고 나가요. 하도 양이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노스쿨 다니는 애들 책 보면 민법 총칙 교재 한 2,000페이지, 물권법 한 3,000페이지, 개혁법 2권 나눠져 있어. 2,000페이지, 2,000페이지. 그래서 민법 책이 제대로 기본을 공부하려면 10,000페이지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00페이지 돼 있는 거 400페이지를 정리해 놓은 게 그게 일부에 불과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강조하더라 하냐면 겁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전체 이해 못 하는 거구나.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제 가이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유럽 여행을 가는데 프랑스, 뭐 스위스, 영국, 독일 몇 국 한 5개국 들려야 되는데 열흘간 5개국을 다 볼 수 없는 거잖아. 가이드 가자는 데만 가는 거야. 파리 가면 프랑스 간 거야. 런던 가면 영국 간 거야. 런던 갔다 왔다 영국 간 건 아니잖아,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짧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임이잖아. 10월 말까지 여기를 첫 번을 본다라면 프랑스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야. 프랑스 역사가 이렇고 프랑스 몇 개 도시 이거 설명 못 해. 파리만 설명하는 거야. 저는 가이드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행 갔을 때 누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 가이드 그거. 걔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짜증나죠. 저 가이드예요. 저 마음에 들어 좀 해주세요. 이 다음에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수업에 나오기 싫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면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저 선생님 만났으니까 어차피 내가 싫다고 해서 나를 피할 길이 없잖아. 민법을 따라공 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요. 이왕 만난 거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하자. 믿음을 갖고 하자. 그래야지만 이게 흔들리지 않지. 배워도 모르겠네. 저 선생님 얘기하면 난 말 길 못하겠네. 이 부정적 생각 끝이 없는 거야. 더군다나 이거는 학원 수업 같으면 중고등학교 수업 같으면 레벨별 수업을 해요. 서울대가 연고대 반, 뭐 어디 반 이렇게 뭐 테스트를 이렇게 시험지 나눠주면서 테스트 해갖고 반을 나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강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저는 누굴 잡고 합니까? 딱 중간 잡고 하는 거야. 중간 잡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건 알아들어야지만이 시험 붙는다. 그러면 저기 다시 공부한 재시생분, 다시 도전한 분은요. 난 다른 걸 알고 싶어. 지금 1, 2월 달이야. 다른 걸 알고 싶어. 나는 이건 다 아는 얘기야. 그분에 맞춰줄 수가 없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잖아. 이렇게. 그럼 저는 뭐에 따라 강의를 하느냐. 여러분들 알아듣는 수준에 따라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월 달에는 여긴 와야 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인데 10월 달까지 가야 돼. 그러면 지금 3월이면 최소한 수원까지는 와야 돼. 수원까지는 와야 돼. 그래야지 다음번에 대전까지 또 갈 거 아니야.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스케줄에 맞춰서 요때쯤에 요 정도 얘기는 알아들어야 되고 요 정도는 그거 못 알아듣는 분은요. 본인이 더 노력해 또 좋으시고 그 알아듣는 걸 넘어서는 분은 조금씩 자기가 알아서 다른 공부도 하고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지금 7월 달이야. 7월 달에 반드시 알아야 될 파트가 있어. 요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 저는 그 평균을 지금 잡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가는 거지. 개인 개인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수업 시간이 어떤 분은 어렵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쉽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수준이 너무 높다는 분이 있고 수준이 낮다는 분이 있고 그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과외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지만 좀 믿음을 가지시고 저 선생이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지금은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 거구나. 응? 저는 기본 강의, 요약과 심화 강의 조금씩 강의 수준이 달라요. 응? 어떤 그 강의편에 들어갔더니 이분은 뭐 기본이건 요약, 심화는 맨날 똑같대. 다 똑같대. 똑같을 수도 있어. 과목에 따라서 암기가 중요한 것들, 뭐 지적이라든가 세법 이런 것도 똑같아야 돼. 계속 반복해줘야 돼. 계속. 그렇지만 조금씩 이제 이해력 과목들은 깊이를 조금씩 들어가는 과목들이 있어요. 자, 그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법에 그렇다는 거, 이렇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 중에서 우리는 물권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물권 파트는 민법에서 15문제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 미친 영향이 또 15문제다. 그래서 민법 중에서 물권법 파트는 한 파트라는 거. 독립한 과목에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달 책을 나눠주시면 공부 좀 민법 공부 좀 해야지. 그럼 사람들 맨날 어디만 읽고 있냐? 맨날 민법 총칙만 읽고 있어. 맨 앞에 파트 뭐 법률행위, 의사피해리 그거 100번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것까지 안 돼.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지 학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2, 3개월 지나다 보면 사람이 조금 재미가 붙으면서 좀 알고 싶은 그 탐구심이 생겨요. 총칙이 어렵거든요. 공부는 맨날 대리, 복대리, 표현들이, 문건들이 맨날 거의 펴고는 있는 거야. 그거는 아무리 봐도 학문적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이게 연구하는데 뜻이 있는 거 그냥 시험 공부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데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 있냐면 학문의 뜻이 있는 분들은 민법 총칙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재밌어. 학문할수 알아가는 재미가. 그렇지만 합격의 뜻이 있는 분들은 물권법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학문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물권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권법은 이 다음 교과서 받으시면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자, 보시죠. 자, 그런 파트 중 하나가 물권법이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면 126조 펴보세요. 자, 용어를 하나씩 배워 들어가는 거야. 물권에 들어가는 사람의 재산이라 불러요. 책을 했잖아요. 민법은 사람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규율한 법이 민법이다. 근데 사람의 재산은 또는 재산법이라 부를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봐라 그러면 대표적인 분류 방식이 뭘까요? 사람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많아요. 나이에 따라 분류하면 유아, 어린이,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 혈액형에 따라 분류하면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고 인종별 분류하면요. 황인종, 흑인종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류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식은 남자, 여자를 분류하는 게 대표적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재산을 분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 요즘은 발명권, 특허권 그런 것을 우리가 무채상권이라고 불러. 지적 소유권.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상속받는 권리도 재산이 있는 거예요. 상속 권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대표적인 것은 재산 2대 구분이다 그러면 민법에서 남자, 여자 구분하듯이 하나는 물권이라는 재산과 물권리, 채권이라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식이에요. 물권, 채권, 남자, 여자. 대표적인 방식 중에서 재산이에요. 근데 재산인데 이 물권이라는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물건에 갖는 재산을 물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이 물건에 갖는 재산.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물론 물건을 분류하는 많은 방식이 있지만 우리 중에 시험에서는 물건을 동산과 이 부동산으로 주로 분류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동산, 부동산에 갖는 재산을 물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채권이라는 재산은 어떤 재산? 재산인데 사람이 사람한테 갖는 재산을 채권이라고 불러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가 돈을 차주에 내 돈을 갚아달라. 대금을 지급해달라. 임대인, 임차, 차임을 지급해달라.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재산을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분류되는데 얘들은 같은 재산이지만 성격이 많이 틀려요. 남자, 여자가 서로 틀리듯이 많이 틀려요. 같은 재산이지만 일단 물권이라는 재산 어떤 재산이냐? 일단 물권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권의 재산은 배타성이 있는 재산이다. 배타성이 있다. 배타성. 또는 독점성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쓰는 거냐면요. 용어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이야기 속에서. 배타성, 독점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민법 배울 때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갖는 재산이라는 거야.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의 토지 건물에 두 명의 소유권이 있을 수 없어요. 두 명의 소유자는 있을 수 있어. 하나의 건물 두 명이 같이 갖고 공유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으면 하나의 소유권 둘이 나눠 갖고 있는 거지. 공유자가 두 명 있다가 두 개의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의 물건은 딱 한 명씩 있어야 돼. 내가 먼저 남의 건물이지만 2년간 전세계약 매고 전세권을 내버리면 나만이 전세권자지. 또 다른 전세권자, 동일한 부분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 하나의 물건엔 딱 한 명씩만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어느 동산, 부동산에 물건을 성립해버리면 나머지 물건은 내 물건과 양립할 수 없던 다 무효를 만들어버려. 내가 먼저 소유권 느끼고 나만의 소유권자지. 2번 소유권, 3번 소유권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어느 토지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하면 동일한 부분은요. 나만이 지상권자지 또 다른 지상권이 있을 수 없어. 다만 양립이라 불러요. 양립. 동시에 두 명이 있어도 가능한 일본 한자의 양립. 양립이 가능할 때는 후순위가 있을 수 있어.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하나의 보다 동시에 3명이 있을 수 있죠. 왜? 1번 저당권 네가 돈 받고 모자르면 나 안 받고 남으면 나 받을게. 너 2번 받고 남으면 나 받을게. 그러면 어느 부동산에 2번, 3번 저당이 설정됐다고 1번 저당을 권리 해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후순위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런 게 양립에 관한 후순위가 있지만 하나의 물건에는 딱 한 명씩 있어야 돼요. 다른 물건, 나중에 성경 물건 다 무효를 만드는 힘이 있어. 굉장히 강력한 거야. 내 물건만이 독점적으로 유효하고 내 물건과 양립하지 못한 나머지 후순위 물건 모두 무효를 만드는 힘이 있어. 내 물건만이 유효한 거야. 그걸 독점 배상성이라 불러요.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리는요, 이 배타성, 이 독점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없는 재산이야. 자, 하나의 부동산에 보세요. 자, 이게 하나의 뭐 동산 기계라 칩시다. 보통 이 매매 계약 맺는 게 이게 채권 행위를 하는 건데, 자,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기계 중고 기계를 을한테 그래 3천만 원에 팔기로 하자. 오케이, 3천만 원에 사기로 하자. 이 매매가 성립하면요, 이 매도인이 매수할 때 어떤 권리 생기느냐? 3천만 원을 지급해달라,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권리가. 얘는요, 얘한테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인도해달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채권채권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언제냐? 계약은 11월 7일 날 맺었지만, 8일 날 맺었지만, 11월 15일 날을 우리 인도하고 대금 치는 날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날을 이제 우리가 이날 정한 거예요. 이걸 이행기라 불러요. 이날 이행하기로 하자. 그럼 어쨌든 매수 매도인에게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인도해달라는 기계 인도 이 청권이나 채권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계약은 11월 7일 날 맺었지만 다시 11월 8일 날 누가 그래요? 야, 너 중국에 판다며? 내가 5천 줄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틀 전에 내가 3천에 팔기로 이미 계약 썼어. 못 팔아. 팔고 싶어도 이미 계약 썼기 때문에. 얘 그런 애가 아니야. 5천 준다고? 팔지 뭐. 또 매매 계약 맺고 5천만 원에. 또 매매 맺었어요. 5천에 팔고. 또 인도는 11월 15일에 해주기로 하자. 그럼 얘한테 어떤 채권이 생긴 거냐? 아, 약속한 날짜에 5천 주면 기계를 인도하는 채권이 또 생긴 거야. 자, 이중 매매한 거야. 그다음에 다시 또 11월 10일 날, 야, 누가 7천 줄 때가 팔아라. 오케이, 또 계약 써버렸어. 이거는 11월 10일 날. 이건 병정한테. 그럼 얘는 어떤 채권이 발생한 거냐? 얘도 7천을 지급한 게 인도해달라. 근데 기계는 한 대인데 지금 채권자 몇 명이 생긴 거예요? 3명의 채권자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계약금 갖다 받아먹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얘들이 만나, 야, 너 언제 맺은 계약이야? 너 계약서 까봐. 나는 말이야, 11월 17일 맺은 계약이야. 내가 먼저 성립했으니까 내 매매 계약만 유효하고 나중에 니네 매매 다 무효야. 그걸 얘가 주장할 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매매는 다 동시에 다 유효한 거야. 이 배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건 같으면요, 내가 먼저 소유권 느끼면서 소유권 취득하면 나만이 소유권자지. 후순위 소유권 있을 수 없어. 나중 성립한 다 무효. 내가 먼저 토지 건물에 전세권 능이내면요, 나만이 전세권자지. 나중 난 전세권자는 다 무효가 되는 거야. 먼저 성립한 것만이 유효한 거야. 근데 얘들은 동시에 다 유효해. 다 유효한 거야.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먼저 이 기계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먼저 성립했다, 먼저 권리 주장 못해요. 아무나 먼저 인도받는 사람이 임자야. 물건은 안 그래요.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물건은 순위가 있어, 순위를 비교해야 돼. 순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선성립,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는 거야. 물건이 순위가 있는 거야. 아, 등이 띄워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순위가 앞서는 거야. 물건이 순위가 있다. 1번 저당, 2번, 3번 저당. 누가 먼저 선받아야 돼? 1번. 그렇잖아요. 물건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이에요. 순위가 있는, 물건에 순위가 있는 거야. 근데 채권은 순위가 없어. 얘는 우선적 효력이란 말이 없어요. 먼저 성립했다, 먼저 받을 권리 없어요. 자, 내가 홍남기인데, 내가 초등학교 친구한테 돈 3천만 원. 응? 이건 2년 전에 빌린 돈이야. 중학교 동창한테 3천만 원. 이건 1년 전에 빌린 돈이야. 대학교 동창한테 3천만 원. 6개월 전에 빌린 돈이야. 다 3천씩 빚을 지고 있어, 내가. 물론 나한테 초등학교 동창한테 2년 전에 발생한 채권이지. 돈 이쪽 갚아달라는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나 이번에 3천만 원 적금 탔어. 그 셋 중에 누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어요? 먼저 채권 상대 먼저 받을 권리 없어요. 아무나 받아는 사람 임자야. 채권은 순위가 없어요. 먼저 성립했다고 먼저 내 돈 갚아 요청할 권리가 없어요. 아무나 먼저 받아는 사람 임자예요. 채권은 뭐가 없다? 순위가 없어. 모든 채권자들은 평등한 거야. 채권은 순위가 없다. 내가 먼저 채권이 성립했다. 내 돈 먼저 받을 권리가 없듯이 이 셋 중에 아무나 먼저 인도 받는 사람이 임자야. 근데 물건은 안 그래. 물건 철도 순위를 따져요. 그 다음에 물건은 지배권이라는 말이죠. 지배권. 이게 법률 용어들이야. 이게요. 채권이란 재산은 청구권이라는 말이죠. 청구에서 구하는 재산이다. 지배권, 청구권. 재산이지만 지배권이란 말 뜻이 뭐냐. 물론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지배권이란 말은 사람이 물건에 가진 재산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타인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이 재산 어떤 재산?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재산이야. 누가 도와줘야지 만족하는 재산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홍콩 놀러 가서 1,000만짜리 시계 하나 사왔어. 내가 대금치를 인도받는 순간 소유권 취득했어. 동산 소유권 기계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 시계는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분해서 만족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시계 소유권을 만족하려면 당신들 도와주지 않으면 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청할 필요가 없어. 내가 물건 직접 지배하면 되는 거야. 지배해서 그 물건 사용, 수익, 처분 내 스스로 만족하는 재산이지. 누가 도와줘야지만이 만족한 재산이 아니에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 내 스스로 만족하는 재산이야. 근데 채권은 그렇잖아요. 청에서 구하는 재산이야. 타인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해.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만족을 못 해요. 그걸 뭐라 부르냐. 타인이 꼭 이행을 해줘야 돼.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 빌려준 돈이 아무리 많아서 내가 가만히 계산해 봤어. 내 마음이 약해갖고요. 돈을 잘 빌려줘요. 초등학교 동창한테 5천만 원 빌려준 돈 있고 대학교 동창한테 5천만 원 누구한테 뭐 옆집 사는 친구한테 몇 천만 원 쭉 계산해 봤어. 아유, 내가 받을 돈이 한 2억 대네. 그거 재산이 생각하면 안 돼. 내 스스로 재산이 아니야. 그 내 초등학교 동창한테 야 갚아줘야지 했더니 돈 없대. 응? 내가 망해서 네 돈 갚아주려고 했는데 껴먹을 생각 없었는데 망했는데 어떡하니. 그러면서 돈 갚으라 했더니 뭐는 내밀어. 돈을 못 갚고요. 걔가. 갚은 돈 대여금 반환해달라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돈 없다고 배만 내밀어. 배는 왜 내밀어요? 째라고? 왜 째라고? 내가 아무리 채권이 많으면 뭐합니까? 걔가 갚아줘야지 만족하는 거지. 대학교 동창한테 전화했어. 야, 3년 전에 빌려준 돈 이제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걔 돈 없대. 못 갚는데. 그러면서 뭐는 내밀어요, 이번에 걔는. 걔는 또 등을 내미네? 등은 왜 내밀어요? 등 따라고? 등 따라요? 돈 갚으면 한동안 배째라 그러지. 한 등 따라 그러지. 걔들이 갚아주지 않으면 날아가는 재산이야. 나 매도인인데 매수한테 2억 지급해달라는 청권이 있어. 청구하면 뭐해? 걔가 돈을 지급해야지 만족하는 거지. 아무리 채권이 많아도 내 채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재산이야. 채권자, 채무자 청에서 구했을 때 채무자가 이행해줘야 돼. 돈을 갚아줘야 변제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지 만족한 재산이야. 남이 이행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 근데 이 물건의 재산은요. 누가 이행한단 말이 없어. 누가 이행해줘야 만족한 재산이 아니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 내 스스로 만족한 재산이에요. 그걸 지배권이다. 청권이 불러요.
또 하나, 이 물권법은요, 그 이념이 물권, 오늘 이걸 볼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이 대이념이에요.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 나왔어요. 우리가 헌법 같은 데 들어가면 헌법을 잘 몰라도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게 다 알아. 그러듯이 물권법 그러면요. 잘 몰라도 물권 법정주의. 헌법 따지면 1조야 이게.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물권 법정주의가 기본 이념이라고 불러요. 기본 이념. 기본 이념은 뭐냐면 이 물권. 사람 물건에 가진 재산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이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 이게 기본 이념이라고 불러요. 기본 원리. 기본 이념은 물권 법정주의. 그럼 물권 법정주의란 말이 뭐냐? 이 물권에 이따 배울 거예요. 종류, 가짓수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뭐 점유권, 소유권부터 8가지 종류가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그 물권 내용이 있어, 내용. 소유권 내용, 지상권 내용, 저당 내용, 그 내용이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의 물건의 물권은 법에 정해진 종류, 법에 정해진 대로만 써야 돼요. 그건 내가 임의로 창설을 못해. 예를 들면 소유권,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저당권, 딱 법에 정해진 종류가 있어. 또 저당권이라는 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부동산 인도받지 않고, 우리 은행에 융자받고 저당 잡히면 은행이 그 아파트 점유하는 거, 인도받는 거 아니잖아. 사용은 내가 하고 있고, 이 다음에 동거합자로 저당권자는 경매 처분해서 돈만 받아 하는 거야.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거야. 그 법에 정해진 내용이야. 그 내용대로만 써야 돼. 물건은 종류와 그 내용까지도 법에 정해진 대로만 써야지. 두 사람 합의해서 임의로 뭐 우리가 합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합의로 창설할 수 없어요. 정해진 종류, 정해진 내용대로만 써야 돼. 왜 그런 거는 이따 설명할 거야.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 이념이다 보니까 이 물권법 규정은 주로 강행 규정이다 그래.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의 말 뜻이 뭐냐면요. 법에 정해진 대 법대로 꼭 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 법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안 하면 다 뭐가 되는 거냐. 이 법대로 법을 꼭 지켜야지. 법을 위반하면 이 법에 정해진 규정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85조 그랬잖아요. 185조부터 370조가 188개 조문이 있는데 이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 무조건. 만약에 법에 정해진 것을 위반하면 법대로 하지 않았어. 법에 정해진 대로 하지 않았어. 위반하면 다 뭐가 되느냐. 다 무효가 되고요. 다 효력이 없어요. 법에 꼭 정해진 대로 꼭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야. 그런데 이 채권이라는 재산은요. 여기 그런 기본 원칙이 뭐냐 그러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불러요. 이게 채권이라는 재산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야. 물권을 지배하는 원리는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 채권법을 지배하는 정신은 계약 자유 원칙. 누가 돈을 빌려주고 채권 채무관을 맺을 건지 누가 매매해서 누가 임대해서 임대 임차인 간에 뭐 차임 지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누가 계약 맺어서 돈을 빌려주고 뭐 매매하고 임대하고 다 자유가 맡기지. 법에서 누구나 돈을 빌려주고 누구는 임대 놓지 말고 누구한테 임대 놓고 이런 거 없어요. 네가 원했던 사람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 계약 맺어서 채권 채무는 이렇게 가라는 거야. 이걸 지배하다 보니까 이 계약법이 이제 물론 다 배우진 않지만 373조부터 766조까지 법정이 390몇 개가 있는데 이게 기본 원리다 보니까 이 채권법 흐르는 정신은 주로 임의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주로 임의규정. 법의 규정 성격 확 달라요. 그 임의규정이 뭐냐? 임의규정은 꼭 법에 정해진 대로 하라는 게 아니야. 법에 정해진 것과 다른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에 따르고 의사가 없을 때만 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법에 규정되고 위반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야. 하나 계약법 얘기, 내가 임의규정 얘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계약법에 매매라는 파트 가면 매매 비용이라는 법조문이 있어. 565조인데 매매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이 법조문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부동산 중개 이렇게 부동산 매매하고 그러면 중개 수수료 어떻게 냅니까? 매도 매수인 반씩 내잖아. 반씩. 그 법조문이에요. 매매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이게 계약법 규정이야. 근데 우리는 특약상
중개수 전액은 일체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부담치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특약대로 매도인이 100% 부담하고 매수인 부담 안 하는 거야. 즉 법의 규정이 있지만 법과 다른 의사가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의사대로 특약도 가는 거야. 그럼 법에 규정된 거를 특약 의사로 배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이 법은 언제 써먹으려고 있는 거야? 이 임의정들은요. 이런 의사도 특약도 없다면 법에 규정된 걸 하는 거예요. 법에 규정된 거 다른 의사가 있던 의사대로 가고 의사도 특약도 없을 때는 법을 보충하는 거예요. 이거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위반되는 거야. 법 지킬 필요 없어, 이거는. 응? 다른 니들이 의사가 없을 때 써먹으려고 있는 보충 규정이야. 법 성격 확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은요. 물건은 공시해야 돼. 공시. 이제 여기도 공시법 배워요. 공시. 공시해야 돼. 공시. 이 법률용어인데 공시란 말이 뭐예요? 이 줄임말이야. 공시법. 공시한단 말이에요. 공개, 전시한다. 이거 줄임말이야. 사람 물건에 대한 재산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공개 전시하는 거래요. 공개 전시. 알아보고 공개 전시하라. 공개 전시하는 공시한다는 거야. 사람의 물건 중에서 부동산에 가진 권리를 남한테 공시 알리는 방법은 반드시 등기. 이 등기를 통해서 기재해야 돼. 알려야 돼. 알리지 않고는 그 권리 인정하지 않아요.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꼭 기재를 해놔야 돼.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만 인정해, 무조건요. 그런데 이 공시 방법이야, 지금요. 부동산 종류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통 토지, 건물. 두 가지가 있으면 장부 몇 가지만 공시장부 만들면 돼.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 만들면 돼. 거기에 등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재된 대로만 인정하고 기재된 대로만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부동산, 토지, 건물이 대표적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동산은 몇 가지예요, 동산은? 물건 동산은요. 수만 가지잖아. 와이셔츠 등록원부, 다이아 반지 등록원부, 명품시계 등록부, 기계 등록부 수만 가지 다 장부를 만들 수가 없잖아, 국가에서. 부동산은 장부 딱 두 개 만들면 돼.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수만 가지 장부를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골동품 등록원부, 다이아 등록부, 시계 등록원부, 반지 등록 다 만들 수가 없잖아. 수만 가지 때문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 이 국가에 관련한 장부가 따로 없고 어떻게 공시하는 거냐? 점유라 불러, 점유. 즉 가지고 있다면, 네가 시계를 차고 있다면 너는 그 시계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것이야 라고 알 수밖에 없는 거야. 점유가 공시 방법이야. 알려야 돼. 알리지 않으면 그 권리도 인정 못해. 꼭 공시란 방법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왜 물건은 왜 알려야 되느냐? 남들 알아보니까 알려야 돼. 공개 전시해놔야 돼요. 어느 사람이 어느 물건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또 보여도 보인 대로 보면 큰일 나. 어느 사람이 어느 아파트를요 5년째 6년째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 그 집의 소유권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임차입니까? 아무도 몰라. 그거는 등기부 떼어봐야지 하는 거야. 쓰고 있다고 해서 어떤 권리인지 몰라. 어느 토지를 시골 사람이 10년째 경작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 토지의 소유권자입니까? 쓴다 소유권 있는지 임차인지 모르는 거야. 쓱 지나가는데 어유 저 건물은 저당권이 3개나 잡혀있네. 빚쟁이네. 저 건물만 멀쩡하지. 저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어느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눈에 보인다 인정해도 안 돼. 그렇잖아요. 어느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그 사람 소유권이나 물건이 있는지 지상권자인지 토지 임차인지 모르잖아. 보이지도 않을 뿐인데 보인다 인정하면 안 돼. 이거 뭐라 부르는 거냐? 물건은 관념성을 띠고 있다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큰일 났어요. 권리는 강하잖아. 먼저 성립한 거 주장하고 독점적 권리며 우선적 권리며 지배 권리며 권리 성격 강한데 강하잖아. 성격이 강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어떤 뭐 이제 남들이 알아볼 수가 없으면요. 큰일 나는 거지. 이제 거래 안전 해치는 거지. 알려야 돼. 근데 채권은요. 알릴 필요가 없어. 왜 알릴 필요가 없냐? 이 채권은 지네 둘끼 말면 되는 거야. 이 공시란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 누가 돈 빌려간 관계인지는 남이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거 상대권.
상대권이란 말이 뭐냐면요. 둘끼리만 주장하는 재산이라는 거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는 차주에게만 주장하는 거지. 돈 빌려서 안 갚는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네가 돈 갚아. 그 친구가 돈 빌려서 안 갚는다고 그 형제한테 돈 갚아. 주할 권리 없잖아요. 네 둘끼리만 주장하는 재산이야. 둘끼리만.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대주와 차주. 진짜 둘끼리만 알고 있으면 돼. 삼자들이 남들이 몰랐다고 피해받을 염려가 없어요. 누가 돈 빌린 관계인지, 누가 어떤 계약 관계인지 내가 몰랐다고 내가 피해받을 염려가 없어요. 진짜 둘끼리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물건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왜 공시해야 되냐. 물건은 절대권이다 불러. 절대권. 걔는 상대권. 용어들을 보는 거야. 지금 외우자는 게 아니야. 지금. 절대권이란 말이 뭐냐면요. 사람이 물건을 가진 재산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충할 수 있어. 내가 시계 소유권 갖고 있으면요. 이 시계 소유권은 나한테 시계를 판 시계방 주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땅을 샀어. 대금 치르고 등기 냈어, 내가. 등기 냈어. 내 소유권 이전 내는 순간 내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럼 나 이 토지 소유권은요. 나한테 땅을 판 전 소유자한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권 이전 나는 순간 이 토지 소유권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나한테 매매한 매도에 탐추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계 소유권 취득하면요. 시계 판면 시계방 주인한테만 소유권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물 가진 재산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이다. 그걸 절대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채권은 안 그래요. 네 둘끼리만 주장해, 둘끼리만. 대주는 차주한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만, 임대인은 임차인, 둘끼리만 주장하는 권리. 이건 상대권. 그러니까 지네 둘끼리만 알면 되는 거지. 남들이 이걸 몰랐다고 피해받을 염려가 없잖아요. 채권 공시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 물건이란 재산은요, 재산은 이 관습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관습법. 이 관습법이라는 법이 무슨 법이냐면요. 그 나라에 수백 년, 수천 년 살아온 관행, 관례, 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라마다 다 틀려. 예를 들면 우리 물건 중에 분묘기지권이 하나 예를 들게요. 분묘기지권 산소짜리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물건이야. 딴 나라 사람들 산소짜리 중요시 안 여겨요. 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물건이야. 즉 물건은 나라마다 다 틀리다는 거야. 예를 들면 전세권이란 물건, 전세도 우리밖에 없어요. 이런 물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법은 독일법이에요. 독일법을 일본 애들이 받아들여서 일본 말로 번역한 걸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번역을 쓴 거야. 근데 독일도 일본도 전세권, 분묘권 없어요. 즉 사람과 물건 관계는 그 나라의 수백 년 살아온 그 관습, 관행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나라마다 다 틀리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채권법은 이 채권이라는 이 재산이야. 전 세계 보편적이야. 관습 영향을 받지 않아. 나라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한국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과 유럽 사람, 무역 거래하고 매매하는데 기계 매매하는데 지장 있어요? 지장 없어요? 지장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라마다. 특이한 게 없어. 그러니까 독일의 채권법, 일본의 채권법, 한국의 채권법 100% 똑같아요.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편적이며 세계적이라고 부를까요? 나라마다 특징이 없어요. 근데 물건은 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물건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재산이지만 어디가 무서운 재산이야? 이 물건이 무서운 재산이에요. 사람의 재산이 많다는 것은 이것도 다 재산이에요. 둘 다 많은 재산이 많지만 그렇지만 정말 정확히 하면 물건이 많을 때 재산이 많다 얘기하는 거지. 채권은 공허한 재산이 될 수 있어. 아무리 빌려준 돈이 많고 받을 돈이 많으면 뭡니까? 걔 부도 내버리고 못 갚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보통 물건을 재산으로 보는 거야. 채권은 재산이지만 채권은 약한 재산이에요. 이해되죠? 그렇잖아요. 둘끼리만 주는 재산이고 걔가 이행해 주지 않으면 못 갚으면 그만이잖아.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재산 그러면 동산, 부동산에 가진 재산을 주로 재산 보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받을 돈이 참 많다. 공사해주고 공사비 못 받은 돈이 5년 전에 건물 져주고 공사비 못 받은 게 3억이 있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돈이 5억이 있대. 그거 공허한 재산 될 수 있는 거야. 걔가 못 주면 끝이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산 그러면 물건을 주로 재산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된다. 그럼 제가 뭘 설명한 거냐? 재산자의 물가치랑 차이점도 이렇게 용어들 알아두면 좋지만 상대권이라는 용어는 둘끼리만 주장하는 재산은 상대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권이 부르고 또 예를 들면 물건은 순위가 있다. 먼저 성립한 걸 순서가 우선하는 거야. 선성이 무선한 순위가 있다. 물건 순위를 비교하는 거야. 채권은 순위가 없다.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지. 먼저 채권 성립할 때 먼저 받을 권리 없다. 예를 들면 또 물권법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재산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대로만 써야 돼. 법을 위반하면 다 무효가 돼버려. 그걸 뭐라 부릅니다? 물권의 가지수, 종류건 내용이건 법에 규정된 대로만 써야지. 그 법 위반하면 다 무효가 된다. 물권 법정주의. 사람과 사람한테 갖는 재산은 계약 자연체에 따라서 계약법 규정이 많지만 다른 의사가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특약과 의사대로 가는 거고 특약과 의사가 없을 때만 쓰는 규정인데 그건 임의정이라고 부른다. 그 임의정 위반해도 유효하지 무효? 아니다. 또 사회 물관적인 재산은 남들 압을 쓰게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고 소유권자인지 전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건물에 저당이 잡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떤 물건에 어떤 물건인지 남이 알을 수고 뭘 해라? 공시해달라. 공시하는 방법이 뭐라고? 부동산 등기 같은 게 공시제도다. 공시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재산은요. 제 둘끼리만 알면 되는 거지. 남이 몰랐다고 해서 피해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는다. 또 물건이라는 재산은 그날 살아온 방식, 수백년 살아온 방식, 관습 역량을 많이 받는다. 나라마다 다 틀리다. 근데 채권법은 모든 세계가 다 똑같이 관습 역량을 받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흡수가 돼야지 이게 무슨 뜻이지? 베타성이 막 네이버 들어가서 지식이냐 치면 나와요. 그렇게 영어 단어 알듯이 그렇게 쳐서 아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 네이버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어. 용어들. 추정한다, 간주한다, 다양하지 못한 다양할 수 있다, 우선면, 최우선 문제. 사전학적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찾으면 누가 그냥 법률 용어 지금 제가 한 200개 쫙 정리해서 나눠주면서 다음 주까지 이거 좀 3번 읽고 오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용어를 썼을 때, 자연스럽게 자꾸 썼을 때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지. 마치 우리가 영어 단어를 영어 그 문장 속에서 자꾸 썼을 때 그 의미를 알듯이 그냥 명사학적 의미로 바꾸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앞으로 뭘 들어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야기를 해가면서 스토리가 있어야 돼. 단순히 법칙처럼 무슨 수학적 요 얘기 나오면 요거죠. 요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 전에 기출지문에 보면 요 단어가 포인트다. 요거 체크하라. 요 단어 나오면 없다가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옛날 낡은 방식이야. 기존의 기출문제가 계속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올해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어. 물론 저는 올해 공부하신 분들 저한테 들으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어딜 가면 이야기를 해. 스토리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거야. 스토리 속에서. 그래야 되지 법칙처럼 별표 쳐놔라. 요거 동그라미 X, 요거 동그라미 O. 그런 방식으로 될 일이 아니야. 민법은 이해과목이지 암기과목이 아니야. 다만 과목에 따라 성격은 달라요. 2차 과목인 그 과목들은 이해반, 암기반이야. 왜요? 달라, 1차랑 달라, 조금. 여러분들 법자가 붙어 있어. 2차도 공법, 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얘들 법자가 붙어 있지만, 얘 법이야, 법 아닙니까? 부동산 공법, 공시법, 세법. 얘 말만 법이지, 법 아니야, 얘들. 얘들은 행정학이야, 행정학. 행정과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제정했다, 개정했다, 고쳤다, 난리가 아니야. 이런 법들은 물론 국회에서 형식 제정하지만 누가 발의를 합니까 항상? 행정부에서 양도세 이거 몇 프로를 해달라.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2주택자는 어떻게 과세하자. 행정법 필요하다면 만드는 거야. 건축법 법 아니야 이거. 그냥 바뀔 수 있어. 맨날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부에 필요하다면 하는 행정적 취지 강하기 때문에 왜란 이유가 없어.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법은요. 3법이란 법이죠. 기본 3법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응? 옛날에 법대상위원회는 육법전세위원회라고 했어요. 육법전세 끼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3법이야. 기본 3법. 대한민국 법률 이름이요. 별의별 법률 많아요. 법률 누가 쳐보지 않았는데 법자가 붙어 있는 게
900몇시까지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민 무슨 하나 법률, 뭐 임장 등에 관한 법률 시작해서 고물상법, 전당법 다 있어. 그 많은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대한민국을 떠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3법은 뭐냐? 이게 대한민국이야. 딱 세 기둥이야. 이것만 이게 세 기둥이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헌법, 민법, 형법. 이게 세 바탕이야. 이게 진짜 법이야. 이게. 근데 얘들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 법 좀 하나 바꾸려면요.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한 점도 손 못 대. 우리가 1960년에 성년의 나이를 만 20세로 하고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한다. 이게 민법 규정이에요. 민법 구조 규정이에요. 나이 한 살 낮추는데 몇 년 걸렸느냐. 농담삼아 60년 걸렸다는 거야. 아니 지금 공법에서 선거권이 18세만 되고 선거권이 나오고 만 19세만 되고 군대도 가는데 왜 민법에만 성년 나이를 20세로 해놨냐. 19금이라는 19금. 19살만 넘으면 뭐 담배도 팔고 뭐 쌀도 영화도 보러 들어가 그러잖아. 성인 못 보는 영화, 성인 이런 것도. 근데 민법이 왜 만 20세냐. 논의하자. 이거 하나 논의하는데 진짜 20년 걸렸어. 겨우 낮췄어. 민법이고 형법이고 형법에 간통죄 하나 폐지하는데 30년 논란 벌어졌어. 30년. 헌법 한 종 고치려면요. 국민투표 해야 돼. 국민투표. 안 바뀌는 게 법이야. 그래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공법은요. 오전에 공법 선생님이 막 가르쳤어. 우리 건축법에 용정 가르쳤는데 막 오전에 가르쳤어. 저녁반 다시 가르쳐야 돼. 바뀌었대요. 오후에 또 바뀌었어요. 시행령 규칙이. 맨날 바뀌어. 이놈의 교과서를요. 작년 쓴 교과서를 못 써요. 세법 선생님께 머리 터지고 있어 지금. 다시 또 쓰냐고. 또 쓰다 보면 5월 때 또 바뀌어. 맨날 바뀌어. 그거 행정하게. 그 논리가 없어. 왜란 이유를 붙이지 말어. 이렇게 하기로 한다는 하는 거야 그대로. 그거 어떻게 하면 외울 수밖에 없지. 근데 1차 과목들은 그렇지 않아요. 안 바뀌는 개념이야. 학계론 개념, 민법 개념 안 바뀌어. 계산 문제 안 바뀌어 절대. 해마다 계산 문제 막 바뀌어 막. 작년에 계산 방법 이런 방법인데 지금 그 계산 방법이 바뀌었다? 바뀌는 거 없어. 민법 바뀐 한 조문도 없어. 물론 어쩌다 한번 주택임대보호법에서 갱신청구제도가 도입되고 이렇게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그건 민법이 아니야. 특별법 이다 배우면요. 민법 한 조문도 안 바뀌어요. 대한민국 모든 민법책은 다 똑같아요. 이거 공유중앙 책도 마찬가지. 어떤 책하고 다 똑같아. 순서 똑같아. 제목 똑같아. 왜? 안 바뀌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통법학은 민법 하나 배우는 거야. 헌법, 형법, 법이 헌법 아니니까. 정통법학, 행정학이니까 얘들은요. 논리가 없으니까 외워야지. 잘 이런 게 중요하죠. 민법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야기를.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야. 그 스토리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 그 틀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현장 가서 민법문제 읽으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이 영화 장면처럼 내가 어떤 영화를 감명 깊었어요. 지금 닥터 지바고가 막 서로를 막 말 타고 지나가. 떠올라야 돼, 이게 그림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 문장이 읽혀져서 들어가야 돼. 읽었는데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여기 옳은 것도 막 또 똥을 막 요령으로 옳은 거, 틀린 거, 요거 언제 하다가 틀렸어. 이렇게 될 일이 아니야. 살점 같아. 이제 그런 시험이 아니야. 점점. 올해 들어 작년도 점점 바뀌고 있어요. 어디 가면 스토리가 있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칠판 필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시작돼서 이렇게 흘러간 얘기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씨는 다 있어,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 공부 방식이 다르다. 2차 과목 요령 공부 잘 요점 정리해주고 이렇게 간략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법은. 그래서 마음껏 올해는 항상 민법 시간이 쫓겼어요. 세법도 2개월에 마치고, 응? 공시법도 2개월에 마치고, 양이 많은 민법도 2개월에 한 코스 마치고. 똑같잖아. 그럼 수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잖아. 양은 많은데 2개월에 수업 맞춰야 되는데. 날라가야지. 3개월 늘었어요. 기본 강의는 3개월로 하자. 공법이고 민법이건. 그래야지 한 코스를 가르쳐도 좀 이야기를 하지. 양이 작은 세법, 공시법, 중개법 다 2개월이고, 민법도 2개월이고, 공법도 2개월이고.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올해는 기본 강의가 3개월 코스야. 제가 볼 때는 공법, 학계론,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코스는 12월, 1월, 2월간 3개월 코스 제일 중요할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다 잡아놓고 할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비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용어들 봐주세요. 이 용어 쓰는 용어들 익숙해져야 돼. 이 용어도 익숙해져야 돼. 한 번에 익숙해지진 않아요. 좀 쉬었다가 물권, 법정주의, 공시, 점유권 이런 용어들도 볼 거예요.